법사위원입니다. 오늘 재판소원제, 헌법재판소원제 관련해서 서영교 그리고 박은정 두 의원이 주관했습니다. 공동주최로는 우리 법사위의 추미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박지원 의원님, 김용민 의원님, 김기표 의원님, 박은정 의원님, 이성윤 의원님, 최혁진 의원님, 그리고 오늘 박균택 의원님이 오셨는데 여기는 이름을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라고 했는데, 예, 박균택 의원님 오셔서 공동주최 함께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태완이법 만들고 구하라법 만들고 여러 가지 법 만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성연쇄 살인범을 제가 만든 태완이법 때문에 잡게 됐습니다. 살인범의 공소시효를 없고 미제 전담팀을 검찰과 경찰이 다 꾸려서 다시 했더니 원래 잡힌 화성연쇄 살인범은 누명을 쓴 사람이었고요. 진범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럼 그 누명 쓴 사람은 1심, 2심, 3심까지 다 갔는데 재판에서 무기징역 받아서 그대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재심이라고 하는 재판 제도를 또 만들었고, 그때 화성연쇄 살인범의 누명을 쓴 분은 재심을 통해서 누명이 벗겨졌죠. 김신혜라고 하는 분이 또 있었습니다. 1심, 2심, 3심에서 법원에서 무기징역 받았습니다. 25년 만에 이번에 재심으로 무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또 항소했습니다. 25에 들어가서 쉬운이 넘어 나왔는데 이제는 이 공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정신망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했는데 검사가 또 항소했습니다. 저는 다른 거 다 떠나고 이렇게 1심, 2심, 3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은 억울하게 그렇게 무기징역까지 가는데도 실제로 기본권이 말살되어서 검찰 조사 단계에서 그리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전부 다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뀌려면 재심을 통해서 바뀌는데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판이 지나갔지만 검사의 잘못된 수사 이런 것으로 기본권이 완전히 침해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라고 곳곳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런 것은 재판소원제가 새로 만들어져서 재판소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알게 되었고, 그러면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통한 경우를 뺀 경우도 다시 바꿔서 재판소원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제가 아주 일찌감치 이 법은 대표 발의했습니다. 충분히 논의해서 대표 발의했고 다른 나라의 사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다 살펴보았는데 다른 나라에도 이 재판, 행정재판만이 아니라 이 1심, 2심, 3심으로 간 이 재판도 잘못됐다면, 헌법에 위반되었다면 그 억울한 사람들을 바꿔주고 다시는 검찰도 경찰도 이런 잘못된 수사를 통해서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해서 이 성과를 내는 일은 앞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 소원제를 제가 대표 발의했고 오늘 논의하고자 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정치적인 사건도 많이 있죠. 뭐더라, 갑자기 까먹었네. 박정희 때 긴급조치, 예, 박정희 때 긴급조치로 인해서 그 피해를 입었던 분들이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데 그전에는 안 되고 이번에는 되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재판 소원제에 무리하지 않게 미리 좀 검토해가면서 이 재판 소원의 그 무리한 것들은 다 기각시키면 될 것이고, 정말 기본권 헌법에 위반된 경우에는 꼭 다시 그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했는데요. 오늘 취재 많이 해주시고 많은 논의해 주셔서 이 법이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회 공동주관을 함께해 주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님의 개회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법사위원 박은정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제를 논하다 토론회 개최에 뜻을 모아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승희도 교수님, 그리고 이 토론회 자장을 맡아주신 김하열 교수님, 그리고 또 기꺼이 그 패널 토론을 맡아주신 허한중 교수님, 김영태 변호사님, 노희변 변호사님, 남상규 연구관님, 안승은 판사님, 이렇게 많은 뜻을 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현재 재판소원 관련한 법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이 법이 통과되어서 국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3월에 내란숙의 윤석열 현재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셨습니다. 모든 국민이 동일하게 적용받아야 될 법리와 원칙이 그 재판에서는, 그 결정에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사법체계가 과연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국민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 구제 수단이 과연 완전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 국민 기본권 구제를 위해서 마련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 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해외 선진국 많은 나라에서는 재판을 헌법 소원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68조 2항에서 재판 부분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법을 제정할 때 그 공권력이라는 것은 행정, 사법, 입법 그 모든 그 공권력의 그 행사와 관련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헌법재판소에서 권리 구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으로서 재판 소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련된 토론회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체계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개혁의 출발점은 바로 재판 소원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법개혁이 지금 그 시대적 화두로 대두되고 있고, 반드시 국민주권 정부에서 실현해야 될 개혁과제로 지금 국민들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그중에 이 재판소원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고, 오늘이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법제사법위원으로서 또 국회에서 국민이 누구나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회사 말씀 주신 가운데 우리 박희승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최한 서영교 의원님께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도 그 헌법소원 제도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제도를 설계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헌법재판소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헌법재판소가 태동할 때 정치적인 이유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권리구제를 한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편의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업 경제성도 따져봐야지, 어쨌든 한 가지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헌법소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관련 분야도 정말 국가의 어떤 사법체계의 큰 근간이 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좀 충분히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 좋은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네. 예, 그럼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의원님들의 축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끌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재판 소원 제도를 법사위원이신 우리 서영교 위원님과 박은정 위원님 두 분이 주관하면서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들이 공동 주최에 참여를 한 가운데 이렇게 이 법조계에서 명망 높으신 학계와 또 변호사 그리고 현직에 계신 분들까지 실력이 쟁쟁한 분들이 다 모이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언론이 이렇게 뜨겁게 관심을 주셔서 무척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역시 우리 이 서영교 박은정 의원님의 풀 파워가 맨파워가 확 보이는군요. 감사합니다. 네. 이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익히 독일 헌법재판소의 유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치 시대에 이 법률과 재판이 나치의 통치 도구로 활용이 됐습니다. 이 법치를 빙자한 심각한 생명권 침해까지 자행이 됐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나치 수하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처음에 초기에는 관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것이고 독일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까지도 이 헌법소원의 95%가 재판소원인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 재판소원을 열어주면은 엄청나게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이 폭증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데요. 독일 헌법재판소가 그것으로 인해서 마비됐거나 뭐 염려가 있다 이런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기 때문에 미리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1987년 60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간으로 하는 현행의 헌법을 획득했습니다. 그때 이 헌법재판소 제도가 안착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이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안타깝게도 판결만 제외한 것도 사실은 당시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었던 저를 포함해서 저도 당시 초임 판사였습니다. 내부에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요. 대체로 분위기는 판결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그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 판결이 헌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래를 살펴보면 독일에서 바로 재판 때문에 이 기본권 침해가 됐다는 반성적인 통찰에서부터 헌법재판소가 탄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알맹이 그러니까 앙꼬를 뺀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앙꼬를 집어넣어야지만 헌법재판제도,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오히려 존중받을 수 있다 생각되고요. 그 당시 헌법재판소 설립 자체도 논란거리였습니다. 왜 필요하냐. 그리고 마치 이 사법부에서 대법원의 사랑방 하나 내주듯한 그런 얕잡아보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두 번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는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극복할 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 검찰 쿠데타를 통해서 대선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하고 영구 독재를 꿈꾸면서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던 윤석열의 군을 동원한 이 비상계엄 불법 내란도 헌법재판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극복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판결을 포함해서 완성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의 계엄령에 너무 끔찍했습니다. 바로 포고령에는 국민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는 버젓이 비상계엄이 합법일지도 모른다. 합법을 전제한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열었습니다. 포고령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기본권 보장을 대법원은 굉장히 소홀히 하거나 둔감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987년 현행 헌법에서 헌법재판소가 들어갔을 때 판결을 제외함으로써 제가 기억에 남는 가장 큰 피해자는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에 있어서의 강기훈 피고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재심을 통해서 복역을 다 하고 난 뒤에 재심을 통해서 24년 만에 무죄를 받았는데요. 이분은 젊은 시절 감옥에서 시달리고 그 후에는 그 후유증으로 간암을 얻어가지고 병마에 시달리면서 평생을 보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판결을 제외하지 않고 재판소원을 가능하게 했더라면 강기훈 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얼마든지 이의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헌법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분은 안타깝게도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감정에 당시 국가수 치안본부라고 하나요? 당시에는 국가수의 감정 자체가 문제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권 단체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일본 감정인까지 전문 감정을 받아가지고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법부가 이 통치 도구의 권위적인 통치 지배 질서 아래에서 수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복종하는 판결을 했던 것이죠. 그런 합리적인 감정을 배척하고 국가수의 의심스러운 감정을 취신을 했고 그것은 24년 만에 무죄 재판에서는 그 감정은 고인의 감정이 맞고 유서대필이 아니다라고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엉터리 재판을 왜 눈 감듯이 한 재판이 가능했느냐? 그것은 당시에 검사들이 해당 판사에 대한 약점을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록 분실 사고가 있었고 그 기록 분실의 약점을 잡아서 재판부는 검사가 바라는 대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뒷얘기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권 침해가 심대한 상황에서는 정권이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 정치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시에 그 판결 자체가 만약에 정권의 통치 도구화 됐을 때 이것을 수정할 수 있는 힘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진실로 우리가 이 헌법재판소 제도에 부합하는 완전체를 만드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토론과 또 발제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다시 한번 두 분 주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지금 도착하셨는데 우리 박지원 의원님의 축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유명한 법사위원 박지원입니다. 이 재판소원을 대법원에서나 국민의힘에서는 사심제다 하는 프레임으로 갇혀가지고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례가 있고 특히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재판이나 인권보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방금 추미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서영교 의원이 똑똑합니다. 따라서 찬성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박균택 의원님의 축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약 40년간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속에서 살아왔고 저도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 1년간 우리가 내란의 시기를 거치면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그 국민주권주의 원리에 충실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또 법원은
모든 것을 그 자기 조직의 이익을 기준으로 대응하고 세상사를 판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헌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법원에 대한 불신이 쌓이다 보니까 오늘 이런 토론의 자리도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헌법소원이 재판을 그 대상으로 심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왜 사심제가 아닌지, 또 헌법재판소는 그 업무 폭증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인지 좋은 방안들 많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